조금 없어요. 경험 조금 더 들어가고, 실험자 받아 또 실험 이야기 드릴게요. 실험은 조금 어렵습니다. 경험은 인류가 그 구석기 시대부터 200만 년 이상 해왔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 학습은 90%가 경험에서 나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경험을 너무 권장했어요. 지금까지 사회는. 과도하게 권장했어요. 과도하게 권장했는데, 이 경험이, 직장에서 대략 10년쯤 있으면 경력자가 돼요. 그 다음 정년퇴임 하려면 한 30년 걸려요. 30년 하면, 그러면 직장에 만약에 한 10명 있으면 7, 8명은 경력자로 다 직장생활 마무리해요. 그냥 경력자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부분 심지어 한 90%가 경력자일 뿐이에요. 그럼 경력자는 뭐냐 하면, 일을 능숙하게 해요. 특징이. 중요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전문가가 안 돼요. 경력자하고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경력자의 함정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 유명한 경력자의 함정이라는데, 내가 이 도표, 요 세 개를 그려줄게요. 요거는 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스킬이라 합시다. 스킬, 기술. 경력자는 능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능숙하게 되려 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능숙하게 되려 하면 반드시 어느 과정을 겪게 되느냐 하면, 습관화의 한계선을 넘었어야 돼요. 습관화는 일단 돼야 돼요. 자, 선생님들 목탁 잘 하시잖아요. 다. 자, 예. 그거 불자들, 웬만한 불자들 목탁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이 경력자들, 경력이 있어야 돼요. 목탁 해갖고 아직 목탁의 분야가 전문가까지 세분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목탁을 늦게 구성지게 잘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예, 그건 경력자들입니다. 그 경력자가 되려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인계치가 있는데, 그 경력자의 인계치가 그 습관의 인계치, 요게, 자, 빨리 합니다. 요까지를 통과해야 돼요. 요게 반복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인데, 요게 되면, 요까지를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목탁을 치는데, 한 1년 해갖고 할 정도면 능숙하지 않다고 하면, 그까지를 경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요게 습관입니다. 습관 수준으로 올라가면, 요 다음부터를 부르는 게, 요 영역을 반복하려면 한 2, 3년 해야 돼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경력자라 그래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경력자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 데까지 30년 보내갖고 땡 해갖고 직장 그만두면 나는 경력이 있어 하고 목에 힘주고 그걸 끝나요. 근데,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전문가로 가야 돼요. 전문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문가가 요구하는 거는 요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반복 횟수가 경력자가 되려면 100번 해야 된다면, 경력자가 되려면 1000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히. 자, 그러면 이 경력자 요거서 요거서 이렇게 오는 요걸 경력자의 함정이라 그래요. 요거서 정년퇴임 해버려요. 근데 자, 경력자가 왜 전문가가 안 되느냐 하면, 안 되는 확률이 높으냐면, 그 함정이 갇히느냐 하면, 전문가가 되려면 습관화의 자동 반응을 넘어서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력자의 함정에서 벗어난 요 기술 레벨을 도달한 사람을 전문가라 그래요. 전문가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전문가부터는 이 곡선이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올라가요 또. 계속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요 반복 횟수가 좀 더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각각 단계의 기술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습관화 레벨이 각각 다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 곡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까지는 경력자. 자, 이야기할게요. 요까지는 경력자고, 그 다음 단계는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 단계 고난이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대가라 그래요. 자, 피아노의 대가, 각 분야의 대가는 10,0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어디에 비례하냐면 반복 횟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새로 나왔어요. 시간에 어느 정도 갈리는데 10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지금 그거는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인데 반복 횟수를 더 빨리 하면 돼요. 요거 좀 선생님들 응용하시면 돼요. 뭔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학습의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이제 이제 나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압축하셔야 돼요. 압축을 하는데 공부를, 그 설계를 잘해갖고 이터레이션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복하는 횟수를 빨리 하셔야 돼요. 반복이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 반복입니다. 뭘 성취하고 싶으면 반복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촘촘히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빨리. 자, 그래서 뭐냐면, 빨리 이야기 드려줄게요. 축구를 가장 잘하는 게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월드컵 펠레 있는 브라질이 세계적 축구 강국이 됐는데, 그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이 브라질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게 최강훈의 주제인데, 브라질 사람들이 왜 축구를 잘하는가 봤더니, 쪼매는 골목마다 족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족구하고 축구가 어떻게 차이입니까? 자, 족구하고 축구는 보시면 자기한테 공 올 확률이 되게 희박하잖아요. 족구는 코트가 좁기 때문에 공이 자기한테 올 확률이 축구의 10배 이상입니다. 반복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실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 경험은 5만 년 동안, 지난 5만 년 동안 인류가, 만 년 전 농업혁명 지금까지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학습의 90%가 경험입니다. 90% 경험이고, 이 경험 학습을 뭐라고 하냐면, 수동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수동적 학습입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경험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험이 아닌 다른 학습 모드가 있다는 걸 찾아냈고 그게 바로 실험인데 실험은 지구상에 생긴 지가 대략 한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실험이라는 이 배움의 방법.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통해서 뭘 하는 팀은 연구자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구소 30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매일 직업처럼 했는데 그때 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어떤 모드인지. 근데 지금 나와갖고 과학 운동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30년 했던 게 박사과정 했고 쭉 했던 그것이 실험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실험하고 경험하고 뭐 대화나 이 모든 다른 학습하고 실험이 완전히 다른 배움의 방법입니다. 이 실험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모른다, 미지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은 자, 이 미지라는 거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다. 이 미지, 모른다는 세계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모르는 대륙이 있다. 남극에 가야 된다. 우주로 가야 된다. 다 모른대요. 자, 모르는 데를 가는 인간의 방법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모르는 쪽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가설을 세웁니다. 들어보셨죠? 이러할 거야. 예, 그게 가정입니다. 자, 우리 인류에서 가정 혹은 가설. 예. 지구는 둥글 거야라고 가정을 해야만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요건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있고, 실험이 있습니다. 경험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들입니다. 그 200만 년 이상 지냈고, 우리 인간의 대부분이 이제 경험인데, 경험은 학습 방법 중에,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경험의 학습에서 빠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경험은 뭘로서 학습하느냐 하면 느낌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맞죠? 자, 우리가 외국 가서 경험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학습이 대규모로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는 그 학습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그 경험의 학습에는 질문이 빠져 있어요. 질문이 빠져 있으면 뭐가
불가능해지느냐 하면 탐색이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질문을 하면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파리를 갔다, 뭐 미국을 갔다 하면 그 느낌에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거에 압도가 되잖아요. 느낌이 압도가 돼요. 느낌에 압도가 되어버리면 내가 그하고 동화가 되어버려요. 내하고 대상의 거리가 없어져요. 내하고 대상의 거리가 없어지면 관찰이 불가능해요. 이게 경험이 갖는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분석이 안 돼요. 뭐 조금 단순화시킨 감도 있지만 사람 생각해서 경험을 하면 물론 분석이나 질문이나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경험이 강해지면 느낌이 압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느낌이 압도하면 대상하고 내가 한 몸이 돼버려요.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야 분석의 시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실험은 뭐냐 하면 반드시 질문이 있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하고 질문이 없어요. 경험하는데 무슨 가정을 하고 하는 거 없잖아요. 가설을 세우지 않잖아요. 예. 자, 이거 이야기 길어졌는데 내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응용면이 있습니다. 자, 응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배움에서, 자, 우리가 왜 배움을 할까요? 뭔가 바뀌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몸은 뭐뭐의 대상이다. 이렇게 적어 놔봤어요. 갈로 치고. 네. 몸은 경험의 대상이다. 혹은, 예. 그래서 몸은 실험의 대상입니다. 이러면 엄청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이쪽에 점이 있었어요. 요거 지금 뺐는데 점이 꽤 컸어요. 점 누가 옆에서 빼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내가 이제 아이고 뭐 남자가 뭐 얼굴에 좀 나기를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옛날식으로. 그럼 뭐 그렇게 부모한테 물러받았고 내 얼굴 뭐 손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런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가정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뺐어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가장 중요한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안 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입에서 세계 테마경에 방송에 나갔는데 내가 무심코 그 방송을 내가 봤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화답도 놀란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화날 정도인 거예요. 뭐냐면 근데 저거 왜 안 뺐지? 이걸 이 얼굴이라는 점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 삶 전체에다가 확정시켜 보세요. 그냥 갖고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버려도 될 건데 물어보면 아무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뭐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봤더니 이거 빼면 나도 좋고 특히 다른 사람이 다 좋은데 왜 그거 안 해? 그 다음에 그냥 가서 뽑아버렸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요게 한 예로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얼토당토하는 신념들 많아요. 진짜 황당한 신념들 많아요. 이제 내가 거기서 제가 점점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말투라는 걸 왜 들고 나왔느냐. 밑에 와 있어, 말투.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바로 강원구 그분의 그 책이 저한테 그걸 탁 찔러준 거예요. 당신은 말하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느냐고. 아하, 참으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이 점 하나를 빼듯이 내 말투가 혹시 그래갖고 조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다 하면, 있다 하면 내가 당연히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새로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지각,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또 하나의 자아를 나는 2번 삶을 살 수도 있어요. 3번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나의 자아를 갈아타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환기를 한번 시켜봐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던 게 대화, 실험, 경험, 메타 사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아주 주춧돌 같은 걸로서 최소 단위, 가정, 확률, 목적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저거 좀 연장해서 그거 내가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이 공부는 나중에 이제 뒤에 노화, 뭐 질병, 늙어감 이런 것들하고도 이 주춧돌을 연결하시면 각자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엔 서술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가, 차, 충으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이 두 문자인데, 이 채는 뭐냐면 적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채소 단위, 가는 가정, 차는 차입니다. 지금 요 대화를 좀 더 들어가 보려면 그 키가 뭐냐고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던 건데 오랫동안 생각한 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충동입니다. 이 충동은 행동의 원형입니다. 핵심이요. 충동은 행동의 원형이요. 가장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그 충동이 연결돼서 행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물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충동의 무브먼트가 그냥 분출하는 거예요. 네.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내과학적으로나 많은 통찰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연속곡들은 거의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아지 개 조련하는 프로 있죠. 그걸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탁월한 프로예요. 개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대부분 다 문제 있는 개를 이렇게 길들이는데 왜 길들여야 될까요?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게 바로 충동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그 프로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광하면서 유심히 볼까요? 그 프로는 대부분 인간이라면 보면요, 유심히 보게 돼요. 그 프로는 개에 관한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관한 프로입니다. 그래서 섬찟한 거예요. 우리가 느껴져요. 우리 보통 때는 그게 안 드러나죠.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의외로 대화에서 그게 드러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충동이라는 걸 다시 들고 나온 게 행동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소 단위라는 개념은 다 해당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어제하고 합쳐갖고 여러분들이 들고 가서 각자 이제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충동이라는 개념하고 최소 단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냥 작동합니다. 화장실에서 양치를 할 때나 샤워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앞에 있는 사람 대화할 때나 자동차 운전할 때나 공부할 때나 불경 독송할 때나 항상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펙티브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충동이라는 게 행동의 원형이라 그랬고 이 충동은 인류가 문화를 이루고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충동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했죠. 그 데이트 폭력 이야기 했었죠. 예. 그게 10년 전만 해도 그냥 뭐 남자들 무용담 비슷한 이야기가 왜 지금 감옥에 갈 문제로 바뀌었느냐. 이게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러니까 사회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명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뒤집으면 왜 그 20대 남자들이 사랑하는 이런 관계인데도 폭력성이 나올까요? 예.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동물적 갖고 있는 충동적 이 폭발 그런 건데, 그거는 파괴적 일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갖고 있나 하면 대략 20대 남자들부터 그게 드러나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시 부족 사회에서 항상 그 성인 수컷, 이때는 수컷이라 그래야 돼요. 정한 개념이.
이 남자들이 그 완력을 획득하는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동물적 충동력이 약한 상대를 딱 만나면 그게 표출이 돼요. 그리고 그 동네 구성이 이 초기 원시 불학이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힘센 수컷이 출현하면, 폭력성을 동반한 힘센 수컷이 출현하면 붕괴가 있기 때문에 원시 부족 사회에서부터 그런 힘센 수컷은 부족민들이 합심을 해갖고 제거하는 시스템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형제도예요. 저는 그쪽 공부만 띵 했어요. 와, 이거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선진국에는 사형제도 그대로 있어요. 예. 국가가 형성될 때도 이 원시적 충동력을 억제하지 못하면 원시 부족 사회로 그냥 머뭅니다. 이 스크트럼이 괜히 넓은 이야기는 그만 감 잡았죠? 최근 지금 개념은 하버드 대학의 진화 심리학 이 분야를 만든 사람이 평생 연구한 분야입니다. 이 충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문화로 가는데, 충동을 억제하기가 이 행동을 제어하는데, 원시사회에서 행동을 제어하는 첫 단계가 뭔지 압니까? 일단 우리 몸 행동을 가지런히 하고 함부로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터부입니다. 들어보셨죠? 터부. 예. 문지방을 밟지 마라. 알죠? 이거 몽골에 가도 통합니다. 몽골에 계열에 들어갈 때 문지방 받으면, 예. 그건 딱, 이거는, 예. 딱 뭐라 해줘요. 예. 이런 것들이 이 터부가 원시 부족 사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문명화된 나라들에서도 터부가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터부가 가장 많이 받은 줄 알아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요. 운동선수들이요. 다 알죠? 왜 운동선수들은 터부가 그렇게 많을까? 성패에 관련 있고,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하면 타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게임에 승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류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게 터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충동력을 인류가 계속 제어하려는, 인류 역사는 충동력을 제어하려는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충동력을 어떤 식으로 제어해서 충동에서 행동으로 바뀌는가. 오케이? 그래서 저 이야기는 키워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충동에서 행동으로 바뀐 게 원시 부족에서 우리가 문명화되는 바로 문명의 본질이 충동에서 행동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어제 적어줬잖아요. 요 어디 나왔나 보자. 그거 빠졌나? 요거 있네. 요거 핵심입니다. 이 전체를 거의 40억 년 동안 조망을 해보면 요 세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에서 반응 왔을 때 이걸 박테리아, 단세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각에서 운동. 요때 운동이 바로 충동입니다. 오케이? 동물은 90% 충동으로 동작합니다. 자, 인간은 그러면 몇 프로 충동, 몇 프로 행동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게 지금마다 달라요. 당연하죠. 아마 이제, 특히 불가의 스님들은 충동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죠. 간단해요. 왜 스님들을 존경하느냐? 저한테 물으면 간단해요. 예. 동물적 충동보다는 그걸 억제하고, 예. 질서 정연한 행동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각하고 행동에서 요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지각하고 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5억 년이 걸렸습니다. 5억 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실제로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힘이 아직도 저는 한 70%라 봐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종교가 그걸 체계적으로 시스테믹하게 엄청난 정교한 시스템으로 그걸 가까스로 억누렀기 때문에 인류가 문화를 이룬 거예요. 충동에서 행동이라는 것은 거의 5억 년 걸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충동에서 행동으로 가기 그 중간 단계가 우리 원시 부족부터 시작해갖고 터부라는 시스템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정교한 절차에 의해갖고, 자, 여기 핵심입니다. 정교한 습관적 절차에 의해갖고 충동력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지구상에 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의 리추얼입니다. 예식입니다. 예법. 예.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충동에서 터부가 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교한 습관 반응의 한 섹터를 출현시킨 거예요. 자,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예. 불교 가면 다 의례 절차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보통 일반인에서는 뭐라 하냐, 국가 시스템에서는 의궤라 그래요. 아합계범 들어보셨죠? 계범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보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정교하게 문명화시키는 한 섹터의 정교한 습관화의 결정판입니다. 맞죠? 북글씨, 다도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결정판은 뭐냐면 종교 의례입니다. 예. 그게 어제 이야기했던 바로 스키마입니다. 사실은. 스키마의 가장 결정판이. 근데 자, 여기서는 오늘 이야기되는데 종교 의례라는 것이 결국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입니다. 제가 불행 공부하면서 놀랬던 게 굉장히 많은데 동물은 습관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동물은 습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습관은 인간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중에 습관이 몇 퍼센트냐 하면 43%입니다. 요 숫자 하나 측정했습니다. 측정해나가고 세계적 심리학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식을 알아두세요. 이 습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딱 항상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딱 이렇게 절차화된 행동. 예.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련의 그 절차 행동이 습관인데, 습관은 우리 행동 중에 몇 퍼센트냐면 43%야. 43%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43%가 직업이나 민족이나 시대에 따라서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밀한 겁니다. 수학자든, 그 추상적 사고를 수학자든, 일반 노무자든 하루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동작을 전부 다 분석해 보면 43%가 습관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의 반 정도가 습관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물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이 바로 법요식입니다. 예, 이제 명확해졌죠? 왜 우리가 어떤 종교든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법요식 같은 종교의 의례 절차가 가장 강해갖고 생활 속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린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게임이 집니다. 어떤 종교도. 이해하셨죠? 그게 맞다 틀렸다 떠나갖고 가장 파워풀한 종교,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종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그냥 던질 수 있는 종교는 지구상에 이슬람교밖에 없어요. Why?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걸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 하루에 5번, 누구든지 그 코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다 어디든지 쪼매는 돗자리 하나 놓고 그쪽을 메카를 하게 절하잖아요. 이게 인도네시아 가든 미국으로 가든 그 사람들 우리나라 가든 전 세계 어디 가든 이걸 꼭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이에요. 목숨은 내버려도 그 습관은 안 버려요. 예. 이슬람교는 앞으로 더 확장될 겁니다. 저는 그 옛날부터 예언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종교적 절차가 우리 일반적 이런 좀 높은 차원의 그 추상적 세계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정교하게 설계된 이 습관 반응이 일상생활에까지 확장된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야들은 못 말려요. 그리고 그 습관이라는 걸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인류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짐승들은 할 수 없어요. 습관 반응을. 그 습관 반응을 가장 잘 설계하고 정치하기 가장 잘 만든 시스템이 불교 같으면 법요식, 다도, 모든 것들에 정교하게 설계. 자, 그럼 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런 정교한 일련의 습관 반응을 설계했을까요? 수만 년에 걸쳐서. 그게 바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출현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동이라는 걸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거의 70% 이상이 충동에 의해서 푹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간단히 나무라든지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일단 두고, 이건 내 평생 사와야 되는 덩어리야. 그때 여유가 생겨요. 그때 내가, 푹 올라왔구나. 그 초기 단계 다르잖아요. 그걸, 뭡니까? 각찰이라 그러잖아요. 예. 보조 스님의 그 무신 공부 10가지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각찰이잖아요. 예. 탁 일어났을 때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거가 안 돼요. 일어났을 때 다 캐치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제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단계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일어났다는 걸 모를까요? 내가 충동적, 이게 일어났다는 걸 매 순간 알면 일단 해볼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데 어쩌면 10년 걸릴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비의식적 상태, 내각적 비의식적 상태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고 나서 알게 돼요. 오직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이 특징은. 다 경험해봤죠? 후회밖에 허용 안 돼 있어요. 왜? 그 일어나는 단계를 볼 수 없으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데이터 폭력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충동 자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데이터 폭력이 최근에 문제까지 올라간다. 옛날에 적었느냐 더 많았죠. 없었느냐 더 많았죠. 근데 아무도 논란 안 삼았죠. 무용담처럼 넘겼죠. 아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정교한 습관, 요게 충동에서 이걸 억제하는 과정이 종교의 출현까지 다 연결돼요. 이제 다시 채소 단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채소 단위야말로 제가 발견한, 제가 자연과학을 30년 이상, 한 40년 정도 공부한 최종 결론에 가깝습니다. 이 결론은 아직도 안 바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 유일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를 이해하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든, 뭐 진리를 깨치든, 저한테는 그 문제는 채소 단위를 찾는 이 문제로 전부 다 환원되어 있어요. 자, 채소 단위가 뭐냐? 채소 단위를 뭐냐? 한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로 5cm, 자, 이게 5cm라 하고, 세로 3cm인,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세요 하면, 우리가 중학생 때 답이 왔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그러면 3, 5, 15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다 알죠.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물으면. 왜 3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면적이 나오느냐 물으면,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 됐을까? 그렇게 안 물어보죠. 이 속에 채소 단위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가로가 5라 하면, 가로가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됐죠? 그러면 이 하나가 1cm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 이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 1, 세로 1이니까네. 자, 어떻게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카운트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개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5 됐죠? 이거 무슨 장난하나? 이렇게. 아니요. 이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착상은 없어요. 그리고 자연과학 전체는 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안 믿을 거예요. 자, 요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렇게 나누는 걸 미분이라 그래요. 이 분이란 말이 나눈다는 말이잖아요. 미라는 건 뭡니까? 가늘게 나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15개로 나눴어요. 나누는 특징이 뭡니까? 저 사각형의 특징이 뭡니까? 동일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채소 단위란 말에서는 그게 동일하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동일하니까 우리는 카운트만 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가로세로가 달랐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됐죠? 정확하게 그렇게 나누면 미분했죠. 이제 미분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 적분을 놨어요. 적분이 뭐겠어요? 적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때 개념을 지금 잘못했는데, 미분은 나누기예요. 미분은 나누는 거예요. 적분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더해보세요, 그냥.
더하기라는 걸 뭐냐 하면 카운트하는 거예요. 카운트는 시간이 좀 들어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동일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최소 단위라는 게 동일하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려면 더 정확히 밀어줘. 1cm로 나누지 말고 1mm by 1mm를 하면 카운트는 많이 하지만 더 정밀해지겠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분해서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면적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용어를 잘못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지적하는 우리나라 수학자가 있어요. 적분이 아니고 분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더라면 일단 나누고 분할하고 그 다음 나눈 걸 더하라, 적하라. 그러면 뭐 의미고 따로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대로 몸에 붙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적분이라 하면 일단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하나가 지금 우리가 30년,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헷갈렸어요.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이거는 수학에만 적용되는데 우주부터 시작해서 인간, 우리의 일상사 모든 거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 분적했을 때 나눴잖아요. 그 나는 최소 단위. 이제 됐죠? 최소 단위라는 말이 이어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럼 우주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우주가 동작하는 원리는 최소 작용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빨간 거 줄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느냐면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위에 올라가 보면 최소 작용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페르마의 원리였다고 하는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전체는 최소 작용의 법칙입니다. 최소 작용. 이게 뭐 작용이나 일단 잊어버렸어요. 최소란 말이 핵심입니다. 네, 가장 작은 그걸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경을 외우든 뭐 설법을 하시든 일상생활을 하시든 내가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문제에 달라들지 말고 한 발 물러서 갖고 이 사건이나 이 대상을 구상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고미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석굴암 알죠? 석굴암 우리 이 한반도에 우리 인간들이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축학적으로 아직 미스터리가 안 풀렸어요. 뭐냐면 이 석굴암 본전부를 만들 때 그 조각가들이 그 사람들이 썼던 자의 단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에 한 발 나간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국립과학관 관장했나? 박물관 관장도 했고, 강우방 이분이 요 이야기 어디 나오는지 출처 밝힐게요. 어디 나오냐 하면, 유홍준 교수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석굴암 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라 그랬냐 하면, 석굴암의 본전부를 조성할 때 그 최소 단위, 도대체 이 장인들이 무슨 자를 썼는지 그 기본 유닛들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데 강우방 이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왜 했는가? 그곳에 한 발 나가는 그 자의 기본 유닛들가 요럴 거라고 추정했는 그 하나가 참으로 학문에서 큰 한 발을 디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같은 개념입니다. 자, 최소 단위를 찾아내면 왜 되느냐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노화, DNA까지 다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다 들었죠. 분자, 원자로 내려가잖아요. 전부 다. 그건 전부 다 최소 단위입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자연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 생명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뭐냐면 주로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전부 다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정보, DNA, RNA, 전부 다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누클레오타이드 헥산이라고 하고, 단백질의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녹말,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를 뭐라 하면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단백질, 탄수화물, 인간의 세포가 돌아가는 거 최소 단위 그것만 따졌나? No. 여러분들 초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기억, 니은 배우잖아요. 그게 뭐죠? 문자의 최소 단위잖아요. 오케이? 네.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최소 단위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제가 40년 자연과학 공부를 했는 결론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최소 단위를 딱 찾아내면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자동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 단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동일하잖아요. 원자가 동일하고 물 분자가 동일하고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카운트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채소 단위 특징이 뭐냐면 채소 단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수를 헤아리기만 하면 아미노산을 헤아리기만 하면 단백질이 되고 누클레오타이드를 헤아리기만 하면 DNA가 되고 글루코스를 헤아리기만 하면 탄수화물이 되고 이제 이해하시나요? 예.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에 가는 걸 넘어서 갖고 우주 자체가 전부 다 채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도 이 채소 단위 넘어가요. 자, 인간의 행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뭘로 되어 있나요? 우처럼 언어로 되어 있어요. 맞죠? 속으로 하는 인너 토킹이라고 그래요. 뭐 중얼거리잖아요, 속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뭘로 되어 있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문장은 뭘로 되어 있는데? 예,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됐죠? 그 알파벳이 채소 단위예요. 또 이 채소 단위 넘어가면 채소 단위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우주의 궁극적 채소 단위 넘어가면 이 채소 단위는 어떠한 특징도 갖지 않아요. 이 굉장히 또 놀라운 이야기예요. 채소 단위를 들어가 버리고 나면 완벽한 대칭 자체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물리학이나 이쪽 할 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보다 자 됐어요. 이 채소 단위라는 거 하고 그래서 행동의 채소 단위는 뭐겠어요? 이제 됐죠? 충동이라는 거예요. 명확해졌죠? 예, 다 같은 이야기야. 행동에서 채소 단위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채소 단위가 충동인데 그 충동이 모여갖고 우리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충동력이 강해야 돼요. 두 번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화에서 채소 단위는 뭔가? 이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자, 뭐든지 채소 단위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화에서 채소 단위는 뭘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채소 단위라는 개념이 실제로 딱 정의하면 뭐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너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언어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명확하죠. 문자는. 그런 거 명확한 게 대부분인데 사실은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채소 단위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화의 채소 단위는 뭘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때는 한 발 물러서 갖고 채소 단위가 일으키는 작용을 봐야 돼요. 본질이 안 보일 때는 그게 일으키는 현상을 봐야 돼요. 채소 단위, 대화의 채소 단위 일으키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걸 딱 잡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대화를 완전히 장악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도 아니고 말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투라는 게 대화라는 우리가 생각거리가 이만큼 크다면 어디로 공략해도 이거 뭐 대화를 잘하는 거는 서점에 가면 대화법이라 갖고 수십 권의 책이 있습니다. 다 알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벙벙한데 그래서 그때는 한 발 물러서 갖고 우리의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대화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하고 나서 항상 이걸 내가 놓쳤구나 하는 뭐가 딱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대화는 말하는 화자의 수사학이 아니고 청자의 심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핵심이 심리학이잖아요. 또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심리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고 대화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 사람 심리인데 그럼 심리에 저 사람이 가장 이게 확 와닿던 부분이 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 작용을. 그게 바로 말투였던 거예요. 내가 어떤 말투를 썼는가. 내용은 좀 단순하게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내 앞에 있잖아요. 대화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 앞에 누구가 없을 때 대화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대화는 반드시 내 앞에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내 혼자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라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의 총체적 정보가, 저 사람 표정, 저 사람 제스처, 저 사람 미소, 이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에요, 사실은. 말에 들어있는 게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80%는 다 알잖아요. 비언어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핵심은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투예요. 대화의 성패의 90%는 말투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투는 내용을 담기 전에 말투가 툭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말한다고 툭 던져져 버리면 상대는 그게 엄청 정보예요.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 해버리냐면 정서로 프로세스 해버려요. 그럼 꼼짝없이 얽혀 들어가 버려요. 수습을 할 길이 없어요. 감정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항상 그러지. 논리적으로. 이제 그 다음 막 수사하기 동원되죠. 논리적으로 3단 논법 온갖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그랬죠? 저 사람 말투에 벌써 이쪽에서는 당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화의 90%는 말투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대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들어갈게요. 이 모든 걸 채소를 찾으라 그러는데 대화에서는 채소 단위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한 발 물러서가 채소 작용을 찾아보면 돼요. 말투 대화를 이루고 있는 그 채소 단위. 정확히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전부 다 엉뚱한 데 찾았던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자율신경이에요. 내가 좀 놀랐어요.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 뭐야? 브레인의 자율신경. 자, 브레인의 펑션이 엄청 많잖아요. 감각, 지각, 행동, 언어, 느낌, 항상성, 기억, 개념, 추론, 온갖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 그쪽에서 샀어요, 대화는 주로 논리적으로 많이 찾잖아요. 그 다음 감정, 저 사람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특히 대화입니다. 혼자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이건 딱 대화에 관계되는데,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율신경입니다. 그 정의가 뭐냐 하면, 저한테는 그게 막 엄청나게 충격으로 와닿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몇 년 동안 제가 하는 이 강의나 대화의 방식을 조금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계속 답을 못 찾았는데, 99% 엉뚱한 데 찾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되고 말이 논쟁적으로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이럴 때 핵심은 뭐냐 하면 분위기의 도취가 돼요. 특히 저 같은 스타일은 재미가 있고 막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 막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이래갖고 뭐 좋은 줄 알았더니 모든 게 일정한 리미트를 넘어가면 부작용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걸 경계를 하는데 왜 그 트랩에 계속 빠졌는가를 답을 못 찾았는데 내 출처를 밝힐게요. 일본 사람이 쓰는 책이에요. 너무 간단한 책이에요. 요만한 책인데 그 책 전체가 요거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책을 쓰는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보시면 이 저자가 누군가 몇십명,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뭐 올림픽 대표들한테 그 마인드 컨트롤 그 심리 상담을 해주는 일본의 의사요. 평생을 대화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자기 심리학을 하고 이런 내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판판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도 느낀 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힘들어지는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서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율신경이요. 먼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이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생리학을 공부해보면 혈관 있잖아요.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됐나요? 저 얼굴 보세요. 이 좋은 의미로 이제 흥분하는데, 대부분 제가 뭐, 가족과리나 뭐 가까운 사람께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끼리 픽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그렇게 많은 생리학 공부를 했는데도 내가 그걸 자율신경이라는 걸 놓쳤어요. 그 자율신경이요. 자율신경이라는 거 공부해보면요. 그 세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맥도 대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나눠주는데 세동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동맥이 나가면 거다가 꽈리를 트듯이 민문이 근육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흥분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혈류를 조절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동공이 조절되는 걸 알잖아요. 어두운 데 가면.
근데 혈관이 매 순간 조절된다는 걸 처음 듣죠? 그게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 반응으로 대화하면 저 사람이 환하게 웃는지, 찡그리고 화를 내는지, 막 격앙됐는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상태를 체크를 못 해요. 혼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처럼. 됐죠? 이걸 다른 데 자꾸 물었던 거예요. 내가 자제심이 없다. 내가 뭐 논리적이지 않다.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설파하려 한다. 이런 데 자꾸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떤 대화나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를 시작하기 그 전 단계가 그 사람이 몸 상태가 뭔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빠갖고 뭐 정신없는데 해보세요. 화부터 먼저 펑 내죠. 됐죠? 근데 명상을 입장 딱 하고 나갖고 했는데 이야기하면 잘 풀리잖아요. 그럼 화났을 때 하고 방금 5분 입장 잠깐 덜 했을 때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유일한 차이는 자율신경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조절되고 있는가 그거예요. 판판이 실패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있는데 갑자기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해도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들을 걸 화가 팍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화의 속성은 뭐냐면 특히 대화 중에 일어나는데 이게 불이 안 꺼져요. 왜냐하면 최소 단위가 동작을 일단 시작해버리고 나면 계속 이 트랩을 도는 거예요. 자, 모든 대화나 이런 데서 특히 대화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당신의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업된 상태에서 계속 밀고 나가다 갖고 생긴 부작용이다. 그래서 도표를 그려줄게요. 아주 간단한 도표입니다. 요거 하나, 요 도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쪽이 교감입니다. 교감신경. 자, 이 교감은 내가 빨간 거로 적어주겠습니다. 뜨거운 거죠. 다 알죠, 여러분들? 교감, 부교감. 이거는 흥분시켜 주는 거요. 이쪽은 뭐냐면 부교감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도 사실은 더 밑에 있는 최소 단위가 뭐냐면 교감, 부교감의 균형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에너지를 동물이 확 쓰게 하는 게 교감이고 에너지를 빨리 해소해갖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부교감이요. 예. 이 부교감인데 교감, 부교감이, 이게 이쪽은 하이, 이게 높다는 거예요. 교감이 강하고 높다. 이쪽이 낮다는 거예요. 이제 부교감도 이쪽이 낮다. 이쪽이 부교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 책은 뭐, 나중에 이제 사보셔야 되는데 그 책 핵심 내용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왜 그게, 그렇게 이펙트. 이걸 4개로 나눠보세요. 4개로 나누면 상태가 4개 나와요. 저는 이런 도표를 참 좋아해요. 곧장 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4개의 조합이 생겼어요.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쪽은 뭐죠? 교감은 높고, 부교감은 낮죠? 됐죠? 그러면 교감은 높고 부교감이 낮는 게 지구상에는 90% 사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하면 막, 삿대질하고, 막 화가 푹푹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생긴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우리 인간의 90%가 요 상태에 들어있어요. 거의. 그리고 뭐 자기 주장 설득하려니까 에너지가 들잖아요. 에너지가 팍팍 들어가니까 교감은 팍팍 올라가고 부교감이 작동할 틈도 없어요. 왜 이게 그러냐면 이게 악순환을 빠지는 게 상대가 빨리 호응을 해주면 교감, 부교감 스위칭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상대는 설득 안 당하려고 그러지. 자꾸 반대되는 증거를 대잖아요. 그럼 내가 설득하고 있어 톤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부교감이 작동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트랩에 빠지면.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는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부교감은 높은데 교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기분 좋아갖고 뭐 골려 뭐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은 시끄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다운돼요. 요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20%도 안 돼요. 아마 1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웬만한 거에 대해서도 흥분 안 하고 그다음 덤덤히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요 사람이 뭘 못하느냐 하면 아까 어제 제가 했죠. 대화의 3가지 이야기했죠. 경청, 호응, 질문이죠. 호응을 못해요. 그런 사람 환영 못 받아요. 네.
뭘 이렇게 재밌는 걸 하면 재미라는 게 뭡니까? 흥분이라는 겁니까? 물론 혼자 흥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정신 이상이에요. 흥분은 남녀 관계가 됐든지 흥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그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붉은 악마가 그 강화문을 가득 채운 이유를 그거요. 그건 명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10% 정도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흥분 안 해요. 이 사람 그냥 부교감이 발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이 탁월한 게 뭐냐 하면, 이 책에 내가 한 표 더 던지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대부분 90%가 속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어떤 걸 할 때 부교감을 컴다운. 항상 무슨 강의를 하기 전이든 자기가 조금 흥분되기 시작하면 이걸 리셋 시켜줘야 돼요. 90%인데. 그런데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교감도 강하고 부교감도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는 페라리인가 뭐 유명한 차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 같은 거예요. 쌩쌩하게 달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잘 들어. 됐죠? 최고예요. 이런 사람을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수성하다 그래요. 예. 수성하다는 말 쓰죠. 예. 이런 사람이 수성한 사람이에요. 명민하다 그러죠. 명철하다 그러죠. 예. 이걸 조철이란 말 써요. 소세란, 여러분들 소세원 가보셨죠? 소세란 말이 굉장히 고급다는데, 소세, 조철이는 뭐냐면, 새벽에 아침, 아주 이른 새벽에 혼자 이렇게 자선, 명상을 딱 있으면, 그 찬 공기, 그 투명한 바람, 그때 그런 상태입니다. 소소영령하다 그러잖아요. 공적하고 영지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상태입니다. 교감도 끝까지 동작하고, 부교감도 맹렬하게 동작해갖고, 결코 오버하지 않고, 결코,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되지 않고, 예. 그 상태, 내 대화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될 때, 그 대화는 위대한 창조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그런 대화를 한 몇 번 아마 다 하면서 해봤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교감이 높고 부교감이 다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요. 우리 일로 가야 돼요. 최고요. 교감도 높고 부교감도 높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교감도 높고 부교감도 높은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 만나본 게 1%도 안 돼요. 인구 1%도 안 돼요. 예. 교감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그 부교감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갈리게 있습니다. 예, 아름다움을 안다는 것은 그냥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아름다움을 간파하는 능력인데 그거는 교감하고 부교감이 일단 수준이 높아야 돼요. 예, 가장 간단해요. 강한 엔진을 타고나야 돼요. 교감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제어 장치가 아주 막강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타고나는 사람은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겠다는 거 다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강해야 될 곳이 어딘가. 예. 저도 당연히 뭐 교감이 굉장히 발달했고 부교감은 그동안 이제 학습의 힘으로 부교감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많은 힘들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 부교감하고 교감을 균형을 맞추는 한 세트에 구원의 한 세트가 있습니다. 예, 지금 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교감이 좋다는 뭐죠? 충동력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제어해요? 아무도 제어 못해요. 왜 제어를 못하는가?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감이 푹푹 올라오는 게 이게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대역성 다 속아냈지. 그렇잖아요. 의식 레벨에 올라왔으면 다 처리했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의식 레벨에서 안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 교감의 충동력,
이 충동력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무지하게 빈번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어해야 돼요? 그러면 답은 있어요. 논리학적으로 답이 있어요. 야들이 무의식상으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어하는 메커니즘도 항상 작동하는 데 돼요. 이어서 항상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항상 우리가 작동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행동 중에. 그걸 습관이라 그래요. 됐죠? 충동력이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이 항상 하는 거는 반드시 그걸 억누르는 것도 항상 일어나줘야 돼요. 됐나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항상 일어나는 게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습관이 정교하게 설계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식이 그렇게 탁월한 거예요. 효과가. 그렇게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들쭉날쭉하는 마음도 법당에 가서 아침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면 다 알잖아요, 우리 스님들. 예. 예. 그게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왜 출현했는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습관이라는 게 우리 인류가 구석기 시대 한 2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해갖고 불을 사용하고 이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동물은 습관이 없다 그랬죠. 우리 초기 인류도 습관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저는 언제 우리 인류에 출현했는가 가장 오랫동안 질문입니다. 지금 이쪽은 그 인지심리학이나 최근 브레인 사이언스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답은 없어요. 근처 비슷한 이론도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인류가 20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하고 대뇌 피질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습관이 출현하는 인간의 행위가 뭐냐면 사냥이라는 행위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사냥의 행위 중요합니다. 사냥이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활이 나와야 되고 던지는 창이 나와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냥 몽둥이나 돌을 가까이 던졌어요. 요까지는 사냥이라기보다는 사냥이라는 개념 속에는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전에는 짐승이 가까이 오면 돌을 갖고 그냥 던졌어요. 그냥 몽둥이 갖고 때렸어요. 가까이 오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다가 이 활이 언제 출현하면 대략 6만 년 전에 출현합니다. 6만 년. 예, 고각이 나옵니다. 이 6만 년, 5만 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이라 그래요. 5만 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동굴의 벽화들이 시작이 되고 동굴 벽화가 출현되고 돌 화살 촉이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활이 출현했어요. 활을 출현해갖고 사냥을 한답시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냥에 의해갖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선조들이 단백질, 먹이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식량원의 10%도 안 됩니다. 사냥이 중요하긴 했는데 우리가 먹는 그 식량 조달 관점에서는 크게 기여를 못했어요. 식량 조달은 역시 그 여자들 목이었어요. 덩잎뿌리 아시죠? 덩잎뿌리를 찾아갖고 여자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긋고 했던 그거가 식량원의 대부분이었고 사냥은 간간히 성공해요. 일주일에 한 마리 잡기 말게요. 요거 다큐멘터리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직접 체험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마존 가고 이렇게 오지를 들어가 보면서 이 사냥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공부를 좀 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사냥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가장 확률 낮은 게임입니다. 게임이란 말이 원래 사냥이란 말입니다. 아시죠? 영어 단어 게임이 사냥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냥이 출현했고 이게 활을 쏘어요. 저 빨리 하겠습니다. 활을 쏘면 활이라는 요 도구하고 사냥 도구하고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게 보면 이게 간단찮아요. 활을 쏘갖고 급소를 맞아야 그 자리 죽는데 대부분 급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술록이 됐든 뭐든 활을 쏘어요. 맞았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당연히 도망을 가요. 얼마나 도망갈 수 있나 하면요. 적어도 3시간 이상 도망가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내가 사냥을 했는데 활이 빗나갈 확률이 90%예요. 첫 번째. 10%가 맞았다 해도 곧장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 사냥꾼이 어떻게 되겠어요? 추적을 해야 되죠. 잠깐. 추적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활을 탁 겨냥에 쏘는데 이 활시가 조금만 잘못 나가면 우리 부족들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단백질을 못 먹는데 굶게 되는데 그 가장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겠어요. 그런데 빗나갔어. 허탈하죠.
그런데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은 계속 그 실패를 넘고 사냥을 나갔어요. 실패해도 계속하게 하는 것, 계속 저도 계속하게 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도박이라 그래요. 됐나요? 연결되는 게 있나요? 예. 도박을 왜 계속할까요? 도박하고 사냥은 공통점이 확률이 낮은 게임입니다. 확률이 낮은 게임을 우리 인간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도파민입니다. 이제 감 잡았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브레인 사이언스 이야기입니다. 도파민이 딱 해갖고 화살이 빗나가는 이 낙심한 이 사냥꾼을 다시 일으켜갖고 다시 추적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예,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힘은 그 쾌감을 동반하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언제 나오느냐, 뇌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파민은 예측이 깨어졌을 때 나옵니다. 예, 예측이 깨어졌잖아요. 도박에서 예측이 깨어졌잖아. 내가 좋은 패가 와야 되는데 또 왔잖아. 그럼 다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도박의 그 중독하고 이 도파민 나오는 거하고 그 출발이 도파민이라는 시스템인데 이제 브레인 더 깊이 공부해보면 우리 포유동물 중에서도 인간에 와서 이 도파민이 굉장히 붉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브레인 진화를 이야기할 때 큰 내용들입니다. 따로 하려면 4시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 없게 결론만 해서. 그때 도파민이 팍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용기를 내갖고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잡으세요. 다시 알을 쏜다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정확히 맞추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왜 실패를 했어요? 떨린 거죠. 너무 긴장한 거죠. 교감이 너무 강하게 작동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냥꾼이 성공하기 위해서죠. 컴다운. 어깨 힘 빼고. 어디 들어본 적 있죠? 어깨 힘 빼고. 자, 모든 스포츠의 대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어깨 힘 빼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부교감을 활성시키라는 말입니다. 명해졌죠? 네. 바로 그 게임입니다. 네. 모든 데 이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사냥이 변형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대화? 대화는 우리가 뭘 하죠?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냥감을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설득하려는 거예요. 사냥이요. 사냥의 변화된 문화적 버전이 대화라 하시면 돼요. 좀 많아지고. 그래서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자, 이 떨리는 가슴을 빨리 진정시켜야 활이 정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빨리 컴다운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가장 터부가 많은 직종이 사냥꾼입니다. 스포츠 게임이고. 이제 터부가 뭔지 아셨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 그러니까 터부는 언제 생겼냐 하면 불길한 징조를 막는 거잖아요. 터부가. 다 알죠? 네. 불길한 징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징크스라 그러죠. 이제 이해됐죠? 스포츠 사람 다 징크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 징크스를 억압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 그게 리추얼이요. 자, 그 불안한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야구 선수들은 껌을 질겅질겅 씹잖아요. 그래, 이번엔 문제까지 냈잖아. 나는 그걸 다 이해를 해요. 보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긴장되고 있잖아요. 교감이 그만큼 예민해져요. 강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한 힘을 내면 근육이 발진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 하다 보면 덜덜 떨잖아요. 화가 나고, 그거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화가 나면 벌벌 떠는 사람 있죠.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놀라워요. 이 벌벌 떤다는 거, 막 넘어가잖아. 입에 거품 물고. 벌벌 떠잖아요. 예, 거품 물고. 벌벌 떠잖아요. 그게 왜 그래 되냐. 발진하는 현상이에요. 교감이 억제가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명하죠? 그 벌벌 떨고 입에 거품 물고 넘어지는 사람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목숨을 걸 정도로 터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라는 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교하게 설계된 의식이 출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의 기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걸 코어로 해갖고 많은 이론 체계가 나오고 우리가 컴다운 되는 시스템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냥의 출현하고 주술신앙, 동굴백화가 왜 나왔나 하면 동시에 나옵니다. 예. 이제 명확해졌죠? 거기서 종교가 출현하는 거예요. 원시 종교가. 예.
이게 적은 이야기 아닙니다. 예. 다시 교감, 부교감, 여기에 여러분들 성부를 거셔야 돼요. 성부를 왜 걸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의식 레벨 같으면 보여요. 보이면 피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우리 집사람 도사람 여기 있는데 얼굴에 뭐 이렇게 뽀얗게 나고 이런 건 괜찮대요. 병원에 가면.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대요. 근데 여안에 염증 생기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위험합니다. 여안에 염증 생기는 게 사실은 뭐냐 하면 무의식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것 같으면 고치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 보이는 무의식적이 일어나는 걸 대항하기 위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습관입니다. 됐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동작하잖아요. 이제 매가 있었죠? 습관이 왜 우리 인간한테만 출현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왔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저하고 이렇게 교감, 부교감이 리듬을 찾아가는 거예요. 리듬. 교감, 부교감이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 맞게 교감, 부교감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그 상황을 리듬이라 그래요. 리듬은 제가 3년 전에 분자세포생물 강의하다 깜짝 놀랐던 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마우스 실험하는 사람들의 그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한 20개밖에 안 돼요. 보통 우리 인간의 캐릭터,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100개 수준쯤 됩니다.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마우스 지의 리듬을, 지가 일주기가 있거든요. 지가 이렇게 행동하는 리듬이 있는데 지에서 리듬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2,600개나 된대요. 띵했어요. 예. 우리 인간한테도 유전자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유전자가 리듬에 관한 유전자입니다. 그 리듬을 잘 제어하는 사람들이 그 잘 제어하기까지 되는데 스포츠 분야 같으면 그 20년이 걸립니다. 김연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 탑 레벨에 올라가는 월드컵 레벨에 올라가는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뭘 단련시키느냐 하면요. 이 30년 동안 리듬을 단련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메시 축구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런 걸 내과학적으로 봐요.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엉뚱한 데 힘을 안 써요. 우리가 보고 나면 감탄을 하지. 삭삭삭삭 피해가 탁 넣잖아요. 엮고 나서 우리가 놀랄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마음껏 요리해갖고 탁 집어넣는 거 보면 완전히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나죠. 그까지 되는데 그 사람이 공을 드리블해갖고 리듬을 찾아갖고 적의 헛수를 딱 보고 그 순간에 실시간적으로 공간적 지각을 다 동원하고 뒤에 있는 선수들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거기서 딱 무의식적으로 탁 집어넣는 그걸 훈련하는데 그렇게 탁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도 그 10년, 20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리듬의 세계입니다. 그걸 이쪽으로 돌리면 리듬의 세계 딱 두 가지입니다. 교감, 부교감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핵심은 말투의 단계에 있고 말투는 전적으로 교감하고 부교감 중에 왜 판판이 실패를 하냐면 교감이 너무 앞서갖고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또 그 교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빨리 호응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그래갖고 성격이 조금 이렇게 자꾸 올라가거든요. 고백하면. 그래서 요 선임들분들하고 제가 10년부터 같이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고 내가 벌써 리듬을 찾았을 건데 그러니까 5년, 10년 가르쳤는데도 주로 뭐냐면 저 사람들 내한테 듣는 사람은 부교감이 발달했어요. 꿀면 벙어리요. 이해됐죠? 예. 참 그래요. 그래서 그게 대화라는 거는,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왜 이 이야기 대화가 오늘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 대화라는 게, 대화가 왜 이게 핵심이냐면, 요거에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약자로 빨리 처음 거 한번 보세요. 대화는, 감, 상, 대화는 일단 이게 왜 이게 자꾸 어려워지느냐 하면 감정이 항상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대화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화는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한다 해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내 혼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깜짝이야. 예. 자, 요 네 가지입니다. 대화의 가장 핵심적 속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화는 거의 90% 감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논리를 포장한데도 전 대화는 심리학이라고 그랬죠. 심리학인데, 나의 심리학이 아니고, 상대 심리학인데, 상대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오케이?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어려운 행위를 물으라면 사실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이야기했죠. 나는 한 사람을 딱 봤어요. 대화에 인생을 걸겠다는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은 강력히 추천해 줍니다. 그 정도 아니면 이 대화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만이 조금 인프로브 할 정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제 그 메커니즘. 대화는 근본적으로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 관한 문제고, 또한 내가 나중에 되면 상대가 되어버리죠. 반대쪽에서 보면 공평하다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90% 감정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팁입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내 상태를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내가 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메타 사고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요 네 가지 중에 대화가 왜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 상대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상대가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감정이 90% 상황이 벌어지고, 세 번째,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계속 노력하면 돼.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거 알아차리는데도 한 10년 걸려요.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데도 10년 걸려요. 자, 요까지 세 가지는 어쨌든 이해는 돼요. 근데 요 지금 안 적었는 요 세 번째, 요것 때문에 대화는 할 수 있는 사람 붓다 정도.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붓다 정도. 어디죠? 붓다하고 가습 정도에서 대화.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내놓고는 대화는 그만큼 어렵다 보시면 돼요. 왜 어려우냐면 요 세 가지 중에 지금 안 적은 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대화는 뭐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돌발적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 무지하게 많이 경험해봤었죠.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황당해. 끝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저 사람들 칭찬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중간에 뭐 딴 이야기 하나 하다가 그게 옆으로 튀어가. 나는 사실 칭찬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끝났을 때는 싸워서 끝났잖아요. 많이 경험해봤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요 세 번째,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 불어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거 핵심은 돌발적 노이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요 네 가지 속성입니다. 대화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이 수련의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대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배움에서 사실 우리 삶을 가장 좌우하는 거는 이 대화입니다. 예. 근데 대화가 배움이란 측면보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풀 유일한 수단인데 이게 문제의 소스가 되어버려갖고 그 당혹감에 빠진 거예요. 자, 됐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